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지금 성형외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영화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큰 채널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가지고 진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뭐 어떤 내용을 좀 전달 드려야지 좀 더 재미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성형외과의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기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내용 중에 상처를 어떻게 그 다루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형외과와 상처 이야기로 좀 준비를 해 보았고 좀 지루한 부분이 초반에 좀 그 역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하지 재건 그리고 당뇨발, 뭐 림프 부종 그리고 유방 재건 전반적으로 미세 수술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저는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아산병원에서 그 전공의와 전임의 시절을 마치고 지금 작년에는 한양대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전반적인 그냥 그 소속이고요. 현재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성형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비의료인들이 조금 재밌어할 만한 그런 성형 관련된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의학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성형외과가 도대체 뭐 하는 과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마 일단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가장 친숙한 성형외과로 가면 가장 친숙한 부분이 그 저기 미용 수술을 하는 이제 일반 성형외과 의원이 조금 더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대학병원에서 어떤 걸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그랬더니 외형과 기능의 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면 복원이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처음에 출발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피부, 근육, 뼈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는 게 먼저였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게 이제 미용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에 있는 저기 의사가 이렇게 정의했던 건데 원래 있었는데 restore what nature has given and chance has taken away라고 저희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뭔가 사라진 몸에 있는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성형외과 수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기원이라 그러면 사실 외과 수술 중에 가장 오래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나와 있는 이제 문헌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집트 진짜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이제 이런 문헌 성형 수술에 대한 그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상처 치유, 그러니까 지혈, 감염, 뭐 통증 조절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피부 겉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상처 나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수술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가장 오래된 외과 수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의 이제 문헌에 따르면 이제 거의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관련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개미 턱입니다 이게. 여기 큰 이제 턱인데 요걸 가지고 찢어진 상처를 이제 꼬매놨는데 제가 봐도 좀 징그러워가지고 모자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곤충턱을 이용해가지고 찢어진 상처를 봉합을 하고 이게 저는 뭔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옷핀 같이 생긴 그 핀이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사람 살을 이제 꿰매 놓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오래된 그 문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고대 인도에서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던 내용인데 고대 인도에서 오면 이제 코 성형술이 굉장히 코 재건술, 성형술이라기보다는 코 재건술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처벌로 이제 코를 이제 절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이제 이마에 있는 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아주 오래된 이 문헌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맛살로 원래 만들다가 이맛살이 안 되면 요렇게 이게 뭐냐면 사람 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 팔에 있는 피부를 들여다가 코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팔에 있는 피부를 여기에다 꼬매놔 가지고 한참 동안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가 통해 가지고 요 자리에 생착이 될 때까지 냅뒀다가 한 몇 주 있다가 떼어내는 거죠, 이쪽을 잘라 가지고. 진짜 정말 원시적인 수술인데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 보면 이제 1597 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었다는 그러한 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부터 이제 르네상스 시절까지는 이제 사람 피부가 찢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꿰매는지. 요거는 뭐냐면 구순구 계열이라 그러죠. 이제 옛날 말로 이제 원청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구순구 계열 환자들을 요렇게 어 입술이 갈라져 있잖아요. 고거를 이렇게 핀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 예, 봉합을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그런 그림이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중세에 보면 또 미용 수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 가지고 눈을 자꾸 가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작두 같은 겁니다. 작두 같은 걸로 눈꺼풀 피부를 딱 이렇게 찝어 가지고 괴사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쌍꺼풀 수술에 대한 그림이 이제 1583년도에 그려진 내용이고, 요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처진 거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문헌에 있어 가지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는 점점 이제 쪼끔 더 고도화되고 좀 더 현대적인 그런 수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요 코 재건 수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저희 채널에 있는 어 쇼츠에다가 제가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코 모형이거든요. 예, 이마살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코에 이렇게 결손이 생겼다. 만약에 코에 빈 부분이 생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마살이라고 치고, 여기 재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요렇게 본을 따 가지고, 이 눈썹이라 그러면 이 이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을 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을 따서 그립니다, 이마에다가. 그래서 이마에 있는 살을 요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어 이마에 있는 살을 지금 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들어서 이렇게 코에다 꼬매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맛살이 돌아와 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꼬매 놓으면 코 쪽에 이 이맛살이 살거든요. 여기 나머지는 꿰매 주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여기를 이 지저분한 요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깔끔하게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떼어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어 마지막에 다 꼬맨 모양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요런 식으로 코를 재건을 해 주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채널 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소 피판이라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눈꺼풀이라든지 이제 눈 밑에 뭔가 빈 부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복을 하는지, 그러니까 수복이라는 게 이제 빈 부분을 메꿔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해 주는 방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이제 19세기 때부터 많이 이제 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죠. 세계 대전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화기나 이런 무기 같은 것들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치는 수준이 옛날과는 완전히 비약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는 또 참호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참호라는 게 보면 이런 식으로 참호 속에 숨어서 얼굴만 딱 내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요렇게 얼굴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총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포탄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크게 다치게 되겠죠. 예, 너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저도 제가 봐도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쪼끔 조그맣게 넣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가 없어지거나 얼굴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입 밑에가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결손이 진짜 수십만 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을 다 고쳐야 되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나오게 된 이 의사가 해롤드 길리스라 그래 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는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의 현대 성형외과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식으로 이제 눈 밑에나 아니면 여기저기에 뭔가 빈 부분이 생겼을 때 이 목살을 이렇게 접어 올려 가지고 재건을 해 주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탄을 맞아 가지고 코랑 이제 뺨 부분이 이제 결손이 된 분인데, 이런 분을 이제 옆에 있는 여기 이제 쇄골 옆에 있는 살을 이렇게 말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재건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이 길리스 선생님이 이제 고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 성형외과의 발전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성형외과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상처를 이제 잘 낫게 하는 거, 그리고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성형외과의 본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뭔가 빈 부분이 생겼으면 어디선가 떼어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걸 돌리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줄 때 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조직 이식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이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딘가에서 떼어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걸 이제 조직 이식 그라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에 피부 이식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부 이식은 이제 두 가지, 얇은 피부를 떼어다가 이제 옮기는 그런 수술이 있고, 두꺼운 피부를 옮기는 수술이 있습니다. 요건 뒤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피부 말고도 이제 조직 이식도 이제 성형외과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미용병원에 가면 코 성형하는 그런 모식도인데, 그거 그 이제 미용에 관심, 그러니까 미용 수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대 올릴 때 자가 늑연골이 이제 갈비뼈 연골이거든요. 갈비뼈 연골이랑 그 아니면 귀 연골 이런 거 써가지고 코끝이나 이런 거 수술 많이 해준다고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연골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조직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용 수술과 재건 수술이 뭔가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재건 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그런 그 수술의 이 기초, 그런 것들은 이제 미용 수술하고 거의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얇은 피부 이식, 이제 보면 요런 식으로 이 보면 대패입니다, 대패. 대패 같은 걸로 피부를 얇게 들어서 요런 식으로 떼어서 올리게 된, 요거는 이제 피부를 요만큼만 떼게 되면 요만큼밖에 못 덮는데, 요거를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게 되면 이렇게 그물처럼 쫙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떼어 가지고도 좀 더 큰 부분을 저희가 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는 메쉬라 그러는데, 메쉬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얇은 피부 이식, 그냥 식피술이라는 거고, 그 두꺼운 피부 이식은 옆에 있는 그 좀 두께가 있는 피부를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피판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피판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일단 피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뭔가 피가 통하고 있는 조직을 옮긴다, 그러면 피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중간에 요렇게 요런 그 피부 결손이 생겼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도안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옆으로 옮기게 되면 요렇게 깔끔하게 그 꼬매진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롬보이드 플랩이라는 그 피판술의 모식도인데, 이건 진짜 오래된 수술입니다. 아까 저희 뭐 거의 중세 시대 때부터 아마 조금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꼬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 같은 거는 다 끝나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 아 알겠습니다. 그 이따가 해도 되는 거죠? 잠깐 이제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이고 유방암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민이에요. 재건 성형외과에서 흉터나 상처 치료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런 거야말로 성형외과의 가장 거의 그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저기 어쨌든 종합병원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다 볼 줄 아시니까 그쪽으로 가 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오셔도 그 부천 순창대병원에 레이저도 아주 좋으니까 오셔서 진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 30대 중반 여성이고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서 불편해요. 흉터 성형을 하면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당김도 좋아질까요? 사실 그 흉터라는 게 저도 수술을 많이 해 보지만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다는 거는 그 흉터가 올라오는, 이제 쉽게 말해 살성이라 그러잖아요. 살성이 약간 이 흉터가 좀 부풀어 오르시는 그런 체질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술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상처를 하나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한 자리가 물론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흉터가 튀어나오고 그러는 게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좀 하시고 그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통증이나 당김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그 트리암 주사라 그래 가지고 흉터 안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번만 맞아도 되게 편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맞으러 그 성형외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역사 이야기 안에 궁금한 게 포경수술도 성경수술인가요? 포경수술은 왜 하게 된 건지. 사실 포경수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접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뭐 한참 옛날에는 성형외과니 비뇨기과니 이런 게 구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들이 다 했던 수술이고 피부로 다르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뭐 배운다면 저는 이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강의로 잠깐 넘어가가지고 이따가 또 제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를 아까 설명드렸던 게 두꺼운 피부를 가져가는 게 이렇게 옆에 있는 피부를 옮기는 게 국소피판술이라 그랬고 이제 완전 현대가 되면서 70년대 이후에 현미경 기술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미세 수술을 하는 미세 수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혈관을 접합을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유리피판이라는 수술이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팔에서 떼어내는 수술이랑 팔을 떼어내고 뭐 허벅지 안쪽, 뱃살, 등살, 그러니까 혈관이 달려 있는 피부를 떼어다가 이렇게 요 동맥과 정맥을 같이 가져가 가지고 요 빈 부분에 있는 그쪽에 있는 혈관이랑 같이 접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혈관의 크기가 이제 크면 뭐 한 2-3mm 정도 되는데 작으면 1mm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수술을 요런 유리피판 그러니까 떼어내서 가져간다 그래서 유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리피판이라는 수술인데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수술이기도 하고 어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몸에 있는 빈 부분 잘 안 나는 상처들을 우리가 수복을 해주게 되는 게 성형외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수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이 강의를 나가야겠다고 제가 마음먹었던 이제 되게 마음 아픈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훌륭한 수술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성형외과 그런 과 말고 진짜 이제 흉부외과, 외과 일반 외과가 진정한 사람 살리는 과다. 당연히 훌륭한 수술하시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성형외과에서도 진짜 정말 사람 살리는 수술을 하는 과라는 걸 제가 꼭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 이제 아산병원의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간이식을 하잖아요. 간이식을 하면 간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가져가 가지고 수혜자, 그러니까 간을 이식을 받는 사람에 있는 동맥과 정맥에다가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는 수술을 2000년대 초반에는 성형외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냥 성형외과에서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수술에 대한 기술이 좋으니까 그쪽에다가 원래는 의뢰를 하시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외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내용 나오는 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면 보통 밤에 끝나니까 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동맥 좀 이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집에 못 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은사님이신 교수님들도 다 이 수술을 옛날에 다 했다고 했고 저도 한 번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제가 안 들어갔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동맥에다가 이어주는 간동맥을 이어주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런 게 옛날엔 성형외과에서 했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들어 진짜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이제 림프 부종. 림프관이라 그러면 거의 작으면 0.3mm고 좀 커져 있다 그러면 0.6mm인데 그렇게 정말 작은 혈관을 정맥이랑 이어주게 되는 그런 초미세 수술도 최근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요런 것도 성형외과 영역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시행했던 림프 부종 수술인데 보시면 이제 1mm보다 더 작죠, 혈관이. 굉장히 작은 혈관인데 요거를 현미경을 보고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유리피판을 할 때 혈관끼리 이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징그러울까 봐 제가 조금 흐리게 해놨는데 이렇게 피가 나는 동맥을 이렇게 끊어다가 제가 가지고 간 요 혈관이랑 같이 이어주는 겁니다. 현미경을 보고. 그때 사이즈는 그렇게 작진 않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쪽에 지금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수술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맥끼리 저희가 연결을 해 놓은 거고. 하여튼 이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잘 안 나는 상처나 아니면 뭔가 빈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하는 게 성형외과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혈관을 가져가 가지고 이식을 해 주는 거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예시인데 이제 그런 단순히 그냥 빈 부분을 덮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게 되는 수술인데 그래서 기능적 재건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턱뼈에 암이 생겨 가지고 이만큼 잘라내야 되는 경우에
그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구강외과에서 수술을 하시고 성형외과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뼈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뼈도 길잖아요 지금. 뼈면 턱뼈면 거의 이만큼일 텐데 이 정도면 그냥 넣어도 물론 살긴 살지만 여기에 혈관을 붙여서 가져가게 되면 조금 잘 삽니다. 그래서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혈관을 이식하고 난 다음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게 종아리뼈예요. 우리 정강이뼈가 보면 딱 만져지잖아요. 정강이뼈 말고 정강이뼈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보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만져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종아리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잘라다가 거기에 있는 근육이랑 피부를 붙여서 여기 혈관을 끊어서 여기 목에 있는 혈관과 그 미세 접합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시행했던 그 수술의 이제 3D 그 이제 3D 시뮬레이션 내용인데 이렇게 턱뼈를 많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자르고 나서 여기에 3D 프린팅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대고 종아리뼈를 잘라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제가 기획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후두인두암 이건 제가 작년에 또 계속 많이 했던 수술 중 하나인데 이렇게 그 목구멍에 그 쉽게 말해서 음식물이 넘어가는 자리가 인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쪽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앞쪽에 있는 게 후두인데 여기 암이 많이 생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꽉에 보면 이렇게 여기 구멍 나 있는 그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후두랑 인두에 암이 생겼을 때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 인두라는 그 목구멍 뒤에 있는 요 자리가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나면 허벅지살을 떼어다가 아니면 등살을 떼어다가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요렇게 그 식도에 내려가기 직전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성형외과에서 많이 성형외과 주로 하는 수술이고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수술 중 하나인데 성형외과에서 이런 수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요새 또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관 형태의 그 피판이잖아요. 이렇게 관 형태 피판을 가지고 성전환을 하는 것도 사실 성형외과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 그 성형외 모든 것 채널에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두꺼운 살을 혈관이랑 떼어서 가져가서 뭔가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시행했던 이제 피판을 이용해서 다리를 어떻게 이제 재건을 하는가 내용이고 여기 보면 요 이제 사타구니에서 제가 살을 떼어서 혈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발목을 재건해줬던 분이고 이거는 식피술이라 그래서 아까 얇게 그 대패 같은 걸 미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얇은 피부를 통해서 허벅지 전체가 이렇게 피부가 날아갔을 때 여기에 피부를 그 얇은 피부로 수복을 해준 그런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런 보통 이렇게 낫지 않는 상처나 아니면 큰 상처 그리고 그 긴 부분을 재건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성형외과의 미래라고 한다면 제가 석사 주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미세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말초신경 그러니까 손이나 팔다리로 가는 이게 말초신경도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센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센서를 통해서 로봇 의족을 만드는 그런 연구에도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든요. 팔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모형 로봇인데 이 신호를 어떤 식으로 재처리를 해가지고 요 로봇을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제가 그 전임의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로봇이랑 그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주먹을 냈다 그러면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그 가위바위보를 이기도록 이렇게 알고리즘 짜놓은 건데 이건 표면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받는 거고 저희는 말초신경을 하니까 말초신경에다가 뭔가 전극을 삽입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의수를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 향후 미래 사업으로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제 쇼츠에 뜨더라고요. 그 미세 수술한 로봇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람 손을 바깥에서부터 요새 로봇 수술이 워낙 각광을 받으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프로브를 움직이면 미세 수술 로봇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미세 수술 로봇도 지금 성형외과 영역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성형외과의 본질은 상처를 낫게 하고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가 성형외과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개요라고 한다면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재밌어 있어 뭐 좀 관심 있어 하고 평소에 좀 써먹을 만한 그런
그 의학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와 볼까 했는데 일단은 저는 한번 상처 소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까지는 경우가 되게 뭐 워낙 많이 까지잖아요, 사람. 그리고 은근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화상이죠. 그래서 집에서 까진 상처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화상을 입었으면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돼요? 아니면 화상 입으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물집 잡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그리고 상처 소독에 하면 이제 뭐 붙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뭐뭐폼, 땡땡덤 뭐 둘 중에 뭘 붙여야 돼요?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는 일단 상처에 물을 닿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나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조금 약간 좀 놀라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요새 상처 소독 자체를 좀 거의 다 물로 씻기는 편이거든요. 일단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코크레인 라이브러리라 그래 가지고 코크레인 리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리뷰 논문을 만들어 준 발표하는 곳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멸균된 생리식염수와 그 테버터가 저거잖아요. 수돗물. 수돗물만 비교했을 때 상처가 줄어드는 거가 차이가 없다 일단. 그리고 수돗물과 생리식염수를 비교했을 때 힐링 레이트, 상처가 치유되는 그 기간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생리식염수를 사 가지고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반면 상처를 이제 조금 하이 프레셔, 그러니까 고압으로 씻어내는 거는 확실히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로직 버든이라 그래 가지고 상처에 있는 그런 감염률을 낮추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상처를 씻어낼 때 뭐 "이 정도 압력으로 씻어내는 게 좋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챗지피티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수술방에서 상처 씻어낼 때 보통 생리식염수를 50cc 주사기에 담아 가지고 쫙쫙 쏘게 되는데 그거랑 샤워기랑 비교하면 어떠니?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사기로 쏘는 것보다는 샤워기가 조금 약하죠. 근데 샤워기의 압력이 보면 이제 5에서 15 PSI라 그러는데 이게 아까 제시했던 상처를 씻어내는데 적합한 그 4에서 15 PSI랑 거의 흡사합니다. 한마디로 샤워기를 써 가지고 상처를 씻어내는 게 상처 소독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 드리자면 단순히 닦아내는 것보다 상처를 씻어내는 게 감염 관리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수돗물과 멸균 식염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감염률과 상처가 낫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보는 그 과목이 만성창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래된 상처, 안 나는 상처, 여러 가지 상처를 다 보게 되는데 그런 상처뿐만 아니라 제가 수술한 직후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에 그런 수술 꼬맨자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샤워를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요새. 이게 제가 썼던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수돗물이랑 시판되고 있는 어 비누죠, 비누. 비누를 가지고 상처를 이제 관리를 했을 때 효과적인가, 안전한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럿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상처 씻는 걸 사람들이 워낙 이제 불안해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클로렉시딘이라고 소독약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이 성형의 모든 것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요 제품 때문인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환자들한테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이제 미용 수술이나 이제 깨끗한 봉합 상처 그리고 감염이 크게 심하지 않은 넓은 상처는 상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파일럿 스터디, 그러니까 잠깐 한번 괜찮은가 한번 보는 걸로 15명을 제가 해 보았는데 뭐 감염이라든지 상처 치유 지연은 뭐 당연히 없었고요. 지금 이 논문을 쓴 게 작년이니까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제가 봤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돗물 샤워랑 비누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낫고 특히나 저는 더 권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욕창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생긴 지 한 2-3달 넘은 만성창상 환자들한테는 저는 일부러 씻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감염도 감염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피부에 그런 자극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물줄기가 닿는 것 자체가 상처를 재생시키는 데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 들어가면 상처가 불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레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싱이라는 결국에 보면 스펀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거 찢어졌을 때 이게 데이밴드 붙여놨을 때 데이밴드 붙인 자리가 이렇게 팅팅 불어가지고 상처 안 났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차라리 다 떼버리고 상처를 씻어버리고 좀 건조하게 한 다음에 붙여버리면 그만인데 뭔가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물 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막 방수 테이프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수 테이프가 100% 방수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어차피 옆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방수 테이프 붙였다고 안심하고 그 상태로 샤워를 해버리면 거기에 조그맣게 물이 들어간 게 옆으로 결국에는 상처 드레싱 자체가 이런 스펀지나 마찬가지인데 스펀지도 물이 이렇게 들어가 나면 물이 질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이 안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가 조금씩 들어간 물이 요 상처 드레싱이 이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상처 주위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상처에 그냥 다 떼버리고 샤워라든가 그냥 한 다음에 다시 깔끔하게 갈아붙여 놓으면 그거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막 보시면 다리에 상처 생겼다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 감아 가지고 샤워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비닐봉지를 묶어 놓은 게 그게 그 틈 사이로 물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돼 가지고 뿌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드레싱 붙인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드레싱이 붙인 상태에서 물이 묻었으면 바로 갈아 주십시오. 저는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중 하나가 뭐 땡땡덤, 땡땡폼 중에 뭐가 더 나아요 그러는데 진물이 많이 안 나는 상처는 덤 종류, 덤이라는 게 그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제품인 계열의 그런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 진물이 많이 안 나는 상처에는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진물이 좀 많고 까지는 게 좀 범위가 넓다 그러면 폼 제품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상처 삼출물, 그러니까 진물을 빨아들이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씻는 소독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금 예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당뇨발이 생겨가지고 발가락 좀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절단을 하고 집에서 그냥 물로 씻으세요 그랬더니만 3주 뒤에 이렇게 다 나와서 온 환자이고 이거 굉장히 넓었습니다. 좀 징그러워 제가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요 정강이 앞쪽에 거의 손바닥 하나보다 좀 더 넓은 수준의 여기엔 또 힘줄까지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상처였는데 제가 따로 소독 안 하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집에서 약 바르지 말고 무조건 샤워하고 그냥 비누칠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달 있다가 와 가지고 거의 다 나와서 오셨죠. 조금 남았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다른 소독법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샤워하고 비누칠한 거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저는. 또 마찬가지고 신경외과에서 한 6개월 정도 상처가 안 나는다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그냥 일단은 한번 머리 감으세요. 그냥 다 물 닿으셔도 되고 다 감아 보세요 그랬더니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나와서 오셨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심하게 찢어져 가지고 제가 모자이크를 했는데 머리 전체가 뭐 엄청 뭐 거의 진이겨지다시피 많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봉합을 해 놨고 피부에 요런 피부 혈액순환도 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냥 집에 가 가지고 세수 다 하세요 그랬더니만 이제 3달 뒤에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상처에 물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차라리 다 씻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거를 오늘 꼭 강조를 하고 싶었고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제가 또 마침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창상학회 상처 관련된 거를 이제 다루는 AWCA라는 학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조인트 심포지움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가서 발표를 하고 왔었고 아무래도 이게 말레이시아랑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전반적으로 의료 상태나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게 한국보다는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쉽게 상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었고 요거에 대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신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한국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좋은 수돗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데 이제 외국 특히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이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 이미 균이 있는 상태에 쓰는 거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한국에서는 수돗물로 씻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강의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시 마무리 좀 정리를 하자면 성형외과는 상처를 전공으로 보는 과고 상처를 낫게 하고 이제 없어진 거를 재건하는 조직을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비누랑 물로 잘 씻기만 해도 속된 말로 이제 본전을 한다. 웬만하면 문제 안 생기고 상처가 좀 넓거나 아니면 화상이 깊거나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성형외과 이제 진료를 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 사실 미용과 이제 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하게 되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또 홍보를 드리자면 국내 최초 라이브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는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피부과, 성형외과 Q&A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성형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지식들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형의 모든 것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망고님,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가렵고 당겨요. 이런 증상도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이게 가렵고 당기는 게 제가 오늘 흉터에 대한 내용을 좀 안 집어넣는데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아물면서 가렵고 당긴다는 건 흉터가 조금 그 비후성 반응,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흉터, 좀 안 좋은 흉터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그런 이제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주사 치료를 조금 맞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에 많이 힘들지 않으시면 이제 그냥 보습만 잘해주셔도 괜찮긴 한데 너무 심하고 이제 진짜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뭐 켈로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볼록 튀어나오는 분들은 주사 맞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쌈무와 상추님, 얼마 전 아이가 넘어졌는데 팔꿈치 상처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움직이는 상처 부위는 자꾸 벌어져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상처가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 벌어진 상처는 원래는 꼬매는 게 맞죠. 꼬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꼬맬 시기 놓쳤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소독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샤워를 다 시키세요. 특히나 상처가 넓을수록 샤워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얇은 상처나 아니면 그냥 얇게 찢어지기만 한 상처는 물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넓은 상처는 이렇게 물줄기가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고 그러니까 막 물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샤워를 그냥 편하게 다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건조하게 말린 다음에 만약 삼출물이 좀 많다 그러면 아까 뭐 땡땡폼 이런 이제 폼 드레싱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구슬동자님 성형수술이 지금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니 역사가 오래되고 연구가 필요한 연구네요. 네, 그럼요. 성형외과 수술은 진짜 외과 분야에서도 가장 오래된 분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잘 맞닿아 있는 그런 영역을 다루는 외과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고 아주 재밌는 만약에 여기 혹시 의대생분들이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외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진짜 성형외과는 꼭 추천을 드리는 게 진짜 재밌는 과목입니다. 손위의 햇살님, 예, 여드름이 나고 짜고 나면 흉터가 남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부 상처나 여드름이 생기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여드름 흉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성형외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에 그렇게 어 여드름도 보면 저도 여드름 굉장히 많이 나는 얼굴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에 안쪽에 고름이 차 있으면 빼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짜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짤 때는 근데 좀 만약 가능하다면 이제 당연히 피부과나 이제 성형외과 가가지고 짜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레이저나 그런 좀 멸균된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고 손으로 그냥 짜게 되면 손은 아무리 잘 씻어도 아무래도 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기니까 그 손으로 짜면 이제 염증이 조금 더 퍼지면서 흉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드름 피부일수록 세수 정말 잘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여드름도 결국엔 피부에 상지하고 있는 그런 균이 조그만 피지가 딱 그 피지샘을 막으면서 안쪽에 그 기름 덩어리가 차게 되고 거기를 그 피부 상재균이 딱 먹으면서 고름 주머니로 바꾸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여드름을 짜고 나면 진짜 세수 잘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짜고 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땡땡텀 이런 게 이제 그게 진물이 많지 않은 상처에 쓰기 좋은 거니까 그거 잘라서 붙이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잘하시고 그러면 흉터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색빛깔 무지개님 다이어트 하면서 팔살이 쳐졌는데 이런 것도 재건 성형으로 개선 가능한가요? 네. 이거 성형외과 영역이죠. 그 다이어트를 특히나 이제 한 뭐 40kg나 뭐 50kg 이렇게 진짜 많이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살이 많이 처지거나 뱃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고도 비만인 분들 체중 감량 많이 하게 되면 살 많이 처지잖아요.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좀 남는 살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체형 성형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용 성형 하시는 이제 개원가에서도 다루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님. 흉터 위로 딱딱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게 있어요. 특히나 발 뒤꿈치가 신발에 닿으면서 그런지 딱딱해졌는데 이런 흉터 체질. 이거 네, 흉터 체질 가능성이 있죠. 흉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흉터가 빨갛거나 아니면 까맣게 올라와요, 보통. 그러면서 간지럽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병원 가셔가지고 주사 한번 맞으시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예전에 넘어져서 구수동자님 예전에 넘어져서 1cm 정도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살이 패인 흉이 졌는데 어떤 시술을 해야 효과가 있나요? 일단 살이 패인 흉터가 지면 그거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꺼진 거를 올라오게 하는 게 진짜 지금 성형외과 학회 내에서 굉장히 화두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인조 진피를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그러니까 흉터 성형 수술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지그재그로 W 플라스티라 그래서 일자로 꼬매게 되면 흉터가 보통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흉터의 길이를 이렇게 일부러 지그재그로 조금 길게 해 가지고 꼬매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레이저 하시고. 근데 만약에 진짜 흉터가 뭐 폭이 1cm 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봐야지 아마 어떤 수술이 좋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차분한 초록님 어깨 수술 자국이 심하게 남아서 반팔을 못 입어요. 이런 것도 재건 성형 대상일까요? 네, 그럼요. 어깨 수술 아마 여기에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수술 흉터가 많이 안 좋으면 흉터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성형외과에 오시면 잘 해드릴 겁니다. 아키다키 발등 상처가 오래됐는데 색이 검게 변했어요. 이런 색소 침착도 치료가 되나요? 어, 네, 색소 침착은 이제 레이저를 보통 하는 게 좋고 이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흉터가 까맣게 아까 그냥 비후성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흉터 부풀어 오르면서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제 피부 혈액순환 중에 정맥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검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색소 침착도 사실 아주 쉽지는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좀 여러 번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흉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흉터 성형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천병 성 성형 아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있고 제가 아무래도 성형외과 중에 이런 대학병원 성형외과 그리고 재건을 하는 성형외과에서 일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성형외과에 대한 좀 이런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세속적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볼 때마다. 이게 성형외과가 진짜 어 사실 특히나 큰 병원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과거든요. 왜냐하면 성형외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좀 재건을 해 주는 과다 보니까 일반 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흉부외과 뭐 이런 큰 수술하시는 과에서 암 수술 같은 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성형외과거든요. 왜냐하면 성형외과가 뭐 얼마든지 떼세요. 저희가 뭐 빈 부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그렇게 암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맘 놓고 수술하시겠죠. 뭐 혹시라도 좀 너무 많이 떼거나 그래서 안 다치거나 아니면 뭐 안 꼬매지거나 그러면 뭐 성형외과를 부르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성형외과가 이제 진짜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음지에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과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원가에 있는 그런 성형외과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용의 그런 좀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미용도 결국에는 이 힘든 성형외과 수술 진짜 힘든 거 많거든요. 그래서 힘든 수술을 다 거쳐야만 딸 수 있는 전문의 과정이고 그런 걸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공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희도 큰 수술 많이 하고 좀 재밌는 수술 많이 하는 과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런저런 재건 성형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다시 한번 뭐 홍보를 드리자면 이제
성형의 모든 것 채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지금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